안녕하십니까. KBS 1라디오 전격 시사입니다. 고성국 시사평론가가 이번 주 휴가를 떠났습니다. 그래서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제가 진행을 맡게 됐는데요. KBS 아나운서 김희수입니다. 여야 대표회담이 미뤄진 가운데 실무 협상이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다가 결렬되는 거 아닌가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데요.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한지아 의원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고요. 월요일에 만나는 코너죠. 품격토론. 김영우 전 의원, 신경민 전 의원과 함께 주요 정치 현안들 들여다보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국내외 스포츠 소식을 담은 스포츠 먼데이도 준비했습니다. 8월 26일 월요일 전격 시사 출발합니다. 전격 시사는 유튜브로도 실시간 방송합니다. 자, 문자 참여는 짧은 문자 50원이고요.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 9730, 콩 어플은 무료입니다. KBS 1라디오 채널에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다양한 명품 콘텐츠가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로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뉴스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KBS 우정화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자, 오늘 첫 소식 외신 속보인데요. 지난 주말에 레바논의 친이란 무장정파 헤즈볼라가 자신들의 사령관을 제거한 이스라엘에 대해서 대대적인 보복 공격을 감행했어요. 성공적이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네요. 네, 그동안 이 이란과 이스라엘의 전면전의 가능성 소식을 좀 여러 번 이 자리에서도 전해드렸었는데 결국 레바논의 친이란 무장정파 이 헤즈볼라가 자신들의 사령관을 제거한 이스라엘에 대해서 대규모 보복 공격을 지난 주말에 감행을 했습니다. 헤즈볼라는 현지 시각으로 어제 새벽에 320여 개의 로켓을 이스라엘을 향해서 쐈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대규모 로켓 발사가 이스라엘 방공망을 교란하는 사이에 공격용 드론이 이스라엘 텔아비브 인근에 있는 이 군사 목표물에 도달을 했다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상 양측의 전면전이 정말 진짜 임박한 거 아니냐 이런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이스라엘은 헤즈볼라 공격에 맞서서 선제 타격을 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죠. 네, 이 헤즈볼라의 공격에 맞서서 이스라엘은 공격을 사전에 감지를 했기 때문에 이 전투기 100여 대를 동원해서 선제 타격했다 이렇게 지금 이스라엘이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선제 타격 덕분에 헤즈볼라 로켓의 절반 이상이 발사가 안 됐다라고 하면서 선제 타격이 무용했다는 헤즈볼라의 입장은 거짓이다 이렇게 지금 주장을 역시 맞서서 하고 있습니다. 양측이 지금 서로 자신들의 작전이 성공적이었다 이렇게 지금 좀 자평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네. 아무래도 초반 기세를 좀 잡기 위해서 이런 말들을 계속 흘리는 것 같습니다. 팔레스타인 정전 협상을 이끌어온 미국은 헤즈볼라를 사전 타격한 이 이스라엘의 방어권을 지지하고 이스라엘 방어를 지원할 이 준비가 돼 있다는 기존 입장을 재차 밝혔습니다. 국제사회는 확전을 유발하는 추가 행동을 자제해달라 일단 이렇게 촉구는 했습니다. 예. 자, 이어서 국내 소식 살펴보죠. 다음 달 17일이 추석인데 정부가 추석 물가를 잡기 위한 대책을 발표했네요. 네, 특히 최근에 폭염이 길어지면서 농산물 수급에 좀 차질이 빚어지다 보니까 아무래도 지금 채소, 과일가 마트 나가 보면 진짜 좀 많이 올랐다. 저도 좀 느끼는데요. 네. 추석을 앞두고 물가가 더 뛸 수가 있으니까 장정이 이 추석 물가를 좀 잡기 위해서 역대 최대 규모의 추석 성수품을 시장에 내놓기로 했습니다. 어제 이런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고위 당정협의회가 열렸는데요. 당정은 추석 물가를 잡기 위해서 우선 배추와 무, 또 사과, 배 등 20대 추석 성수품을 추석 전까지 역대 최대 규모인 17만 톤 규모로 시장에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또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는 40조 원이 넘는 명절 자금을 지급을 하고 또 추석 연휴 기간 동안에는 고속도로 통행료도 면제할 예정입니다. 또 역기성객들에게는 KTX와 STRT 이 할인도 제공을 하기로 했습니다. 네. 어제 당정 협의가 있었는데 오는 10월 1일 국군의 날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하는 안이 나왔네요. 네, 이 좀 눈길을 끌었던 뉴스 중에 하나인데요. 네. 국민의힘이 이 지금과 같은 안보 상황에서 국방의 중요성이 강조돼야 한다면서 올해 이 국군의 날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할 것을 정부에 요청을 했습니다. 정부는 군 사기 진작과 함께 더불어서 이 소비 진작, 기업 부담까지 여러 요소들을 참작을 해서 최종 결정한다는 방침입니다.
어제 회의에서는 또 최근 화재 때문에 이 관심이 높은 전기차 화재에 관한 대책도 발표가 됐습니다. 당정은 앞으로 전기차 배터리의 제조사 등 관련한 정보 공개를 의무화하기로 했고 배터리의 안전성 이 무상 점검도 매년 받도록 하기로 했습니다. 예, 요즘 화재 소식이 전해지고 있어서 계속 전해지고 있어서 좀 마음이 많이 무거운데요. 네. 자, 투숙객 7명이 숨진 부천 호텔 화재 속보 전해드리죠. 화재 당시에 불길이 빠르게 번지고 유독가스까지 많이 나온 이유가 객실 매트리스 같은 물건 때문이었다고요. 네, 이 화재 당시 CCTV를 보면 이 처음 불이 시작된 810호 객실이었죠. 이 객실에서 새어나온 연기가 그 복도를 가득 채우기까지는 불과 한 83초밖에 안 걸렸다고 합니다. 예. 이렇게 유독가스가 빨리 퍼졌던 건 특히 이 매트리스 같은 게 타면서 유독가스를 정말 좀 많이 내뿜기 때문이라는 소방당국의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보고서를 보면 특히 매트리스는 불이 번지는 속도가 소파의 2배, 책상에 무려 230배, 텔레비전보다는 약 500배나 아이고야. 빠른 걸로 나왔습니다. 네. 이러다 보니까 이번에 이 매트리스에서 빠르게 빠져나온 이 유독가스 때문에 대피가 정말 더 어려웠다는 거죠. 경찰과 소방당국은 화재 경위 등을 확인하기 위해서 2차 합동 감식을 조만간 실시를 할 예정입니다. 또 이번 화재로 숨진 20대 여성의 발인이 어제 엄수가 됐는데요. 오늘 다른 희생자들의 발인도 엄수가 될 예정입니다. 예. 최근 늘고 있는 가계대출을 규제한다면서 시중은행들이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비롯해서 각종 대출 금리를 잇따라 올리고 있죠.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이런 은행들의 행태가 잘못됐다고 비판했어요. 네, 이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최근에 이 대출 금리를 올리고 있는 은행권을 좀 공개적으로 강도 높게 비판을 했습니다. 은행들이 지금 금리 올리는 이유가 최근 서울을 중심으로 집값이 오르면서 덩달아서 대출이 좀 늘어나다 보니까 사실상 대출 관리한다면서 지금 금리를 올리고 있습니다. 예. 이 원장은 은행들이 상환 능력을 따져서 대출해주는 제도죠. DSR 그러니까 이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을 관리를 하는 방법, 시장 충격을 줄일 수 있는 이런 방법들이 있는데도 은행들이 쉬운 방법인 금리를 올려서 결국 은행들이 돈만 벌면서 이 수율을 누르고 있다 이렇게 봤습니다. 이 원장은 은행들의 이런 행태에 대해서 개입의 필요성을 강하게 느낀다 이렇게 직접 좀 밝혔습니다. 그러니까요. 이례적이죠. 아주 공개적으로 네. 강도 높게 비판한 거. 이 말씀하신 대로 정말 좀 이례적인 일인데요. 네. 이 원장이 은행권의 이 가격을 올리는 방식, 그러니까 금리를 올리는 방식을 허용하지 않겠다, 두고 보지 않겠다 이렇게 개입을 좀 공개 선언을 한 걸로도 네.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당국이 이렇게 공개적으로 금리 부분에 개입을 하겠다라고 하는 건 정말 사실 흔한 일은 아닌데요. 최근에 은행권에 좀 금리를 높이면서 많은 비판들이 쏟아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 주택담보대출을 포함한 시중은행들의 금리 인상은 먼저 이 대출을 이미 받았었던 애꿎은 차주들만 지금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인 건데요. 특히 좀 자영업자분들을 예로 들면 이분들 중에선 이 자기 집 담보 잡혀서 장사하는 분들 정말 많거든요. 그렇죠. 오래전에 대출받아서 대출 이자 갚으면서 이 어렵게 지금 장사를 하고 계신데 난데없이 최근에 이 은행권이 집값 대출 잡는다면서 금리를 올려버리니까 애꿎은 이런 분들이 지금 피해를 보고 있는 겁니다. 이러다 보니까는 가게에서 매출 올려도 이자 내느라 남는 게 없고 결국 폐업까지 이어질 수 있는 상황까지 가는 것도 무리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리 올리는 거 정말 지금 문제 있는 거 아니냐? 은행권이 앉아서 돈만 좀 쉽게 버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이 지금 사실 계속 쏟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긴 최근 들어서 보면은 대출 원리금 갚을 때 네. 보면 지난번까지 달라? 이러지 않았는데 많이 올랐는데 이런 그런 생각 분들 제 들긴 주변에도 하더라고요. 많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자, 서울에서 한 달 넘게 열대야가 이어지고 있는데 잠시 멈춘 줄 알았는데 간밤에 또 나타났어요. 대체 언제까지 이렇게 더울까요? 네, 사실 저는 별로 더위를 안 느끼는 편인데 이 더위 별로 안 타는 저도 정말 요즘에 해도에서 너무하다 할 정도로 너무 더워요. 네. 덥다라고 저도 느끼고 있는데요. 요 며칠 새 이 아침 저녁으로는 더위가 좀 가시는 것 같았는데 이 한낮에는 여전히 좀 덥습니다. 결론부터 좀 말씀을 드리면 한낮에는 당분간 좀 계속 덥겠습니다. 주요 변수가 일본을 향해 북상 중인 태풍 산산이라는 이 태풍의 경로입니다. 네. 이 산산은 지금 일본을 관통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는데 이 기간 동안 우리나라에 좀 영향을 줄 수 있어 보입니다. 동풍이 좀 강하게 불면서 우리나라 이 태백산맥 서쪽 지역의 기온을 끌어올릴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이후에 이 태풍이 북동쪽으로 방향을 틀면서 그러면서 이 북쪽에 찬 공기를 끌어내리면서
잠깐 좀 더위가 가실 수는 있어 보입니다. 모레 이 수요일부터 이틀간 아침 기온이 25도 안팎으로 좀 떨어질 걸로 보이는데 한낮에는 정말 좀 아쉽게도 여전히 좀 계속 더울 것 같습니다. 네. 기상청은 태풍 이후에 이 다음 달 초까지 특히나 좀 높은 습도 때문에 덥겠지만 지금보다는 더위가 좀 많이 약해질 것이다. 9월 달 쪽으로 가면 9월 달로 갈수록 더위가 좀 약해질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렇게 좀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기후가 많이 변한 것 같습니다. 네. 예전엔 말복 지나면 좀 선선해지는 느낌이 있었는데 네. 전혀 그런 기운을 찾아볼 수가 없네요. 네. 자, 뉴스브리핑 우정아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전격 시사 듣고 계신 지금 시각 7시 31분 향하고 있습니다. 2013년, 2016년, 2018년 등 폭염 일수도 많고 더위가 극심했던 때가 꽤 있었지만 올해 역시 상당합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 오늘도 최고 체감온도 33에서 35도까지 올라서 무덥겠습니다. 기온의 습도의 영향이 더해져서 체감더위를 이렇게 긴 기간 느끼는 것도 흔치 않은 일인데요. 오늘 낮 기온 서울 31도, 대구 33도, 대전, 광주 33도 등 30에서 34도 분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당분간 열대야가 나타나는 곳도 많겠습니다. 건강관리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 경기 동부와 강원도 등 전국 곳곳으로 소나기가 내리겠다는 그런 예보입니다. 5에서 20mm가량인데 영남 지방으로는 최대 40mm 가까이 오겠습니다. 내일부터는 동풍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동해안 쪽에 비가 조금 내리고요. 또 소나기가 한편으로 5에서 30, 영남 지역은 최대 40mm 가까이 오겠습니다.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 치는 곳이 있어서 안전사고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현재 충청 호남 지방으로 안개가 짙은데요. 그 밖의 지역으로도 곳곳에 안개 껴 있는데 아침 나절까지 안개가 지속되겠습니다. 교통안전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지금 서울의 기온은 26.9도입니다. 날씨 정보였고요. 다음은 이 시각 교통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의 유하영 씨입니다. 월요일 출근길 일찍부터 정체가 길어졌습니다. 서울 시내에서는 강변북로 구리 방향 행주대교에서 반포대교까지 막히고요. 이 구간 지나는데 1시간 정도 걸리겠습니다. 분당 수서로 청담대교 쪽으로 탄천 나들목에서 탄천 1교까지도 밀리고요. 고속도로는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방향 목감부터 금천까지 막히고 그 사이 일직분기점 3차로에서는 사고도 났습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으로 총 18km 막히는데 판교 분기점에서 반포까지 가장 많이 밀립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여야 대표 회담이 연기된 상황에서 민주당에서는 제3자 추천 최상병 특검법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에게 발의 시한으로 제시한 날짜가 바로 오늘인데요. 국민의힘에서는 어떤 답을 준비했을지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한지아 의원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자 민주당에서 오늘까지 제3자 특검법을 발의하라고 압박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국민의힘 답은 어떤 건지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 해병대 특검법 관련해서 민주당이 이렇게 시한을 둔다는 것 자체가 조금 엉뚱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는 어떠한 의제 회담 관련해서 의제 포함시키는 것에 대해서 전혀 부담감이 없고요. 예. 압박으로 전혀 느끼고 있지는 않습니다. 결국에는 이거는 우리로서는 안보의 문제고 소중한 장병이 돌아가신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되고 이걸 정쟁으로 이용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한 기본적인 입장입니다. 제3자 최상병 특검법 발의 가능성에 대해서 신랄하게 토론해서 결론을 낼 것이다 이런 입장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현재 당내에서 토론이 진행 중인가요? 지금 한동훈 대표가 말씀하신 대법원 추천 특검법에 대해서 당내에선 다양한 의견을 듣고 있다고만 말씀드립니다. 이런 과정이 마치면 당연히 그 결론이나 그런 것들을 국민께 설명드리는 자리가 마련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네. 안보와 보호는 말씀드렸듯이 우리 보수 정당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민주당이 이런 위헌적 독소 조항이 가득한 특검법을 계속 밀어붙이는
그런 모습, 정쟁의 도구로만 이용하는 것들에 대한 깊은 유감을 표현하고요. 그리고 국회 다수당으로서 좀 무거운 책임감을 가져주기를 촉구할 뿐입니다. 예. 그래도 이런 상황에서 그 한 대표가 어떤 해법을 내놓을지 많이들 궁금해하시는 것 같거든요. 혹시 좀 예측되는 부분이 있습니까? 지켜봐 주시죠. 지금 차근차근 이거를 살펴보고 있고 당내 의견들도 모으고 있고 그리고 방향성에 대해서도 고민하고 있고 그런 다음에 신중하게 말씀드렸듯이 네. 저희가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럼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 지금 상황에서 여야 대표회담 일정이나 의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진전된 협상 내용이 나올 수 있다고 보십니까? 접점이 좀 찾아지고 있나요? 지금 지속적으로 비서실장님께서는 소통을 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이재명 대표께서 아직 퇴차를 하지 못하셨기 때문에 네. 우리가 밖으로 내놓을 수 있는 그 구체적인 의제 내용은 없습니다. 하지만 그때 말씀드렸듯이 우리 모든 국민이 아마 원하시는 의제 방향을 국민의힘은 제시했습니다. 민생에 대한 부분, 또 정치 개혁에 대한 부분, 그 정쟁 없는 국회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얘기 물밑 협상을 하고 계시다고 말씀드립니다. 예. 자, 회담 준비 과정에서 한 대표와 대통령실이 사전 의제 논의가 없었다, 아니다, 사실 무근이다. 좀 보도가 제각각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게 네. 맞는 걸까요? 논의는 당연히 영상과 활발하게 원활하게 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그 큰 방향성과 그리고 생중계 부분에 대해서는 특히나 생중계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구체적인 회담의 방식이기 때문에 그 네. 급박하게 돌아가기 때문에 사전 공유가 되지 않았을 수도 있지만 말씀하시는 최상병 특검에 대한 부분, 민감하다고 생각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원래도 대화를 많이 하고 있고 구체적인 의제 관련해서는 지속적으로 대화한다는 것만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사전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고 소통 중이다, 그럼요. 이런 말씀이신 거군요. 네, 당연히 그러고 있습니다. 네. 자, 네. 생방송 중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거 좀 조정이 가능한 부분인가요? 이재명 대표께서도 작년에 공개 대화를 제안하신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는 로텐도굴에 의자 하나 놓고 대화하자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대표님의 그때와 생각이 달라지신 건지 아니면 주변 측근들만의 생각인지 오히려 그게 궁금합니다. 그동안 국회가 공존하면서 풀지 못했던 쟁점 사안들을 대선급 여야 대표가 서로 대화하면서 이견을 줄이는 과정을 거치면 국민들께서도 누가 더 타당한지 쉽게 예. 판단하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네. 한 번이 부족하다면 저희 여러 번도 할 의향도 있고요. 근데 대화의 형식이 회담 자체를 가로막는 요소가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 협의 실무를 맡으신 분들께서 잘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진행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자, 근데 상대방 입장에서는 좀 부정적이란 말씀이죠. 이 민주당에서는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 민주당에서는 거기서도 이제 고심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이 시간에 그 김병주 최고위원이 인터뷰를 했었는데 생중계를 하게 되면 자기 네. 지지자만 보고 얘기하는 보여주기식이 될 수밖에 없다면서 토론과 회담은 구분돼야 한다, 이런 입장을 내놨었거든요. 네. 지금까지 여야 대표의 회담들이 물론 좀 오래되기 11년 전이라고 얘기는 하지만 다 사진 카메라 앞에서 앉아서 웃고 악수하고 그런 게 오히려 더 보여주기식이 아닌가 싶습니다. 토론을 한다는 것은 그 내용에 대해서 심도 있게 의견들을 교환하고 본인의 생각, 당의 생각, 또 저희 같은 경우는 보수 정당의 생각들을 공유한 거기 때문에 그건 절대로 보여주식으로 머무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거는 여야 대표가 얼마나 진솔한 마음으로 이 회담에 임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보통 우리 국민들 같은 경우는 여야 대표가 만나게 되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서로 이렇게 웃으면서 네. 환담을 나누는 이런 거에 사실 네. 좀 익숙하잖아요. 예. 좀 이제 그런 부분들도 좀 어떻게 보면 깨워보자, 이런 생각도 좀 있으신 건가요? 그럼요. 이게 한동훈 대표가 오면서 변화의 시작을 얘기했습니다. 회담도 좀 다르게, 좀 신선하게 국민들에게 좀 진솔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지난주에 한동훈 대표가 취임 한 달을 맞이했습니다. 소회를 밝혔는데
많이 참았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 예. 여소야대 전국에서 정쟁보다 민생을 위해서 참았다는 걸 텐데요. 이게 당내 의견을 수렴하고 야당과 대화하는 이런 소통과 통합에 방점을 찍었다는 의미일까요? 아니면 나 이제껏 참았으니까 앞으로는 안 참겠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걸까요? 예, 소통의 방점을 찍어주시면 좋겠습니다. 한동훈 대표의 전투력은 자타 공의 모두가 인정하는 부분이지만 지금은 집권 여당의 대표입니다. 민생을 돌보고 민심에 반응하는 정당으로 변화를 준비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말씀드렸듯이 변화의 시작을 모토로 대표직에 들어오시지 않았습니까? 예. 자, 앞으로는 당분간 큰 선거가 없기 때문에 이 시기를 잘 활용해야 합니다. 우리 사회 곳곳의 격차를 해소하고 당의 체질과 방향을 차분하게 정비하는 과정을 밟아나가고 있다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이 한 달이라는 시간 말이죠. 어떤 분들은 우와 벌써 한 달 지났어?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자, 의원님처럼 가까이에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 지금거리에서 이제 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한동훈 대표의 취임 한 달 어떻게 평가하시는지도 좀 궁금한데요. 말씀드렸듯이 지금 국회에 들어오기 전에 이제 국회가 거의 정쟁적인 얘기만 했습니다. 네, 우리가 이제 논평부터 제목부터 보시면 알겠지만 통합, 민생 이슈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고 민주당이 하는 어떻게 보면 선동 공세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희가 최대한 좀 자제하고 격차 해소에 초점을 맞춰서 논평도 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다 한동훈 대표가 오면서 이런 민생에 대한 중요성, 우리가 새롭게 바뀌어야 된다. 정치라는 것은 국민을 위해서 오셔야 된다는 그러한 시각으로 접근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고요. 지금 국회 보시면은 최고위 회의도 정책 부분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국회도 오면서 협치를 하면서 28일에 본회의에 무쟁점 법안들을 통과하자. 이런 변화들이 이미 있습니다. 그리고 민첩하게 현안들에 대해서 금수세 폐지라든가 주식이 폭락해서 금수세 폐지라든가 아니면은 팀원 사태에 대한 즉각적인 대응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보면은 민생에 빠르게 반응하고 격차 해소에 빠르게 우리가 대응하려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다고 생각하고 만약 그게 충분히 보여지지 않았다면 우리가 좀 더 적극적으로 홍보도 하고 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말씀해 주신 부분이 일각에서 말하는 당내 장악력이 부족한 거 아니냐 이런 평가 좀 연결되는 부분도 있을 것 같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어떤 말씀해 주시겠어요? 민주당처럼 1인 당을 장악하고 통제하는 시스템이 오히려 이상한 것 아닐까라는 오히려 질문을 드립니다. 이제 대화를 통해 생각이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모으고 결속력을 다지는 것이 결국 정치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새로운 리더십은 독단적인 1인 체제 리더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당을 장악한다는 개념이 아니라 당내 의견을 두루 듣고 설득할 부분 설득하고 설득당할 사안도 설득을 당하면서 안착과 결속을 다지는 과정을 거치는 게 진정한 민주적인 방법의 당 장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새로운 정치의 모습을 실행하는 과정에 있다고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말씀해 주신 그런 정치의 모습 보고 싶기는 한데 사실 우리한테 이렇게 아직 익숙한 개념은 아닌 거잖아요. 예. 그래서 그런지 한 여론조사 결과를 좀 말씀을 드리자면은 한국갤럽에서 지난 20일에서 22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0명을 대상으로 정당 지지율을 조사했더니 국민의힘이 32%예요. 그래서 직전 조사 대비 3.3%포인트 하락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될 텐데 당 지지율이 다소 하락했지 않습니까? 이건 어떤 신호라고 그러면 보세요? 민주당 전당대회 직후 조사이기 때문에 이제 컨벤션 효과가 어느 정도 반영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민주당의 컨벤션 효과요? 예. 네. 하지만 저는 오히려 민주당이 컨벤션 효과를 제대로 누리지 못했다고도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당 전당대회는 굉장히 역동적으로 진행됐지만 민주당 형식적인 전당대회라는 평이 많았고 실제로 결과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지금 당대표가 오기 전과 후는 말씀드렸듯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가장 두드러진 것은 국회에 이제 지속적으로 격차 해소, 민생에 대한 중요한 의제들이 계속 나오고 있고 당이 지금처럼 시작된 변화를 이어간다면은 지지율은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저희 주력 1호 특위로 격차 해소 특위가
높아졌다는 것도 아마 아실 겁니다. 이제 이런 변화들이 보이고 각 분야의 격차가 발생한 근원을 발굴하고 대안을 제시하고 하지만 만약에 그렇다면 더 우리가 국민 눈높이에 맞게 더 민첩하게 더 정교하게 반응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예. 요즘 날이 많이 덥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 시원한 청량음료 같은 소식이 좀 들려오기를 바라는데 올림픽에서는 좀 그런 게 좀 들리긴 했습니다만 예. 근데 이제 여의도 정치권 생각하면은 좀 답답하다 이런 느낌 가지시는 분들 많잖아요. 앞으로 네. 열리게 될 이 여야 대표 회담이 돌파구가 될 거라고 보세요? 한동훈 대표는 취임 이후 말씀드렸듯이 여러 금투제 폐지, 취약계층 정기로 감면 이런 것들에 대한 구체적인 제안을 제시했습니다. 뭐 자세히 보시면 단순 언급에 그치는 게 아니라 디테일 부분까지 챙기는 면모를 보여줬거든요. 어떻게 보면 깨알 디테일 깨알 디테일이 한동훈 대표가 차별성을 갖는 지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뭐 한전 적자를 우려해서 저번에 에너지 바우처 그 전기료 취약계층 지원도 에너지 바우처잔을 활용해서 이제 추진했던 것, 뭐 난임 관련된 사각지대 해소 같은 것 이런 것들은 굉장히 깊은 공부가 필요한 부분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깨알 디테일은 결국 관심에서 오는데 저희로서는 이 회담이 말로만 하는 먹사님이 아니고 이런 정말 심도 있고 진솔하고 정교한 그런 격차 해소에 대한 행동하는 민심 챙기기가 되기를 바라고 그게 돌파구로 활용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혹시 파기 우려는 없을까요? 꼭 해야죠. 예. 그런데 예. 평탄한 상황은 아니잖아요. 이번 주에 국회 본회의에서 거부권 예. 재표결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어서 이게 회담이 변수가 될 거란 관측도 있지 않습니까? 대화는 언제나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듯이 저희는 계속 노력할 겁니다. 거기서 정쟁 법안들을 내고 정쟁 요소들이 있는 논평을 내고 그러겠지만 저희는 끊임없이 대화를 하자, 민생을 챙기자, 격차 해소를 살피자, 해소를 위해서 노력하자라는 얘기를 계속 할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회담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진행하기를 희망한다는 말씀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예. 자, 국민들 입장에선 주장할 부분에 대해서는 주장도 하시고 한편으로는 또 양보하거나 아니면은 좀 요구를 하지 않을 부분들도 분명히 생겨날 거라고 생각이 들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조율을 통해서 성사가 되기를 좀 기원하겠습니다. 그게 정치일 것 같습니다. 예. 그 다른 부분의 대화도 좀 살펴보죠. 그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회장이 의료개혁 관련해서 구조적인 문제에 대한 논의와 계획이 빠진 채 의대 증원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한동훈 대표도 나서서 해결을 고민할 때라고 밝혔고 뒤늦게 또 한 대표와 박단 회장이 비공개 회담을 한 게 또 공개가 됐는데요. 박 회장은 일방적으로 언론에 공개한 것에 대해서 유감이라면서 윤 대통령을 설득해달라는 주문을 한 걸로 좀 전해집니다. 한 대표가 중재자로 나서는 건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으신 건지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저희도 이 비공개 회담이 밖으로 이제 알려져서 좀 아쉬운 부분이 있긴 합니다. 그래서 하지만 알려진 이상 저희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일단 의료계와 정부 사이에는 신뢰가 굉장히 깨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혀 대화가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가장 대화를 해야 할 시기에 대화가 의료계는 정부와 이제는 안 하고 있는 상황이고 어떻게 보면 신뢰가 깨졌기 때문에 못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런 걸 누군가를 해야 되는 그 역할을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한동훈 대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의정 갈등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하고 그 비공개 전제로 한 이런 회담이었지만 그 비공개로 한 이유가 허심탄회하게 대화를 나눠야 된다라는 기본적인 기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듣는 것 자체가 결국에는 중재의 시작이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외에도 지금 의료계 목소리를 다양한 통로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듣는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진솔한 대화를 나누고 있고 이런 대화들을 정부와 공유하고 해결 방안을 굉장히 깊이 고심하고 있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게 의정 갈등은 또 다른 민생이고 격차 해소의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국민들이 그 환자분들이
굉장히 불편해하고 있는 부분들을 잘 인지하고 있어서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그렇게 결론을 좀 결실을 맺으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요, 이제 당내에서 네. 안철수 의원 같은 경우에 정부가 의대 증원 과정에서 잘못한 점을 솔직히 인정해야 한다. 그리고 또 유승민 전 의원은 윤 대통령이 결자 해지해야 한다. 정부가 반성부터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선 집권 여당으로서 의정 갈등의 장기화로 환자들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송구스럽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제 어떻게 과거도 살펴보지만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좀 더 초점을 맞춰서 우선은 가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자, 의정 갈등이 그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데 그리고 이 평행선이 점점 넓어지고 있는 느낌인데 그래서 많은 분들이 좀 우려하고 있는데 또 한 가지 또 좀 여기에 시름이 더해지는 소식이랄까요? 이 보건의료노조가 총파업을 예고했습니다. 무려 네네. 91%의 찬성률로 총파업이 가결된 건데요. 네. 전공의 집단 사직으로 의료 공백이 커진 상황인데 이것까지 현실화되게 되면은 불편이 환자 불편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질 것 같은데 대책은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은 28일까지 조정 기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노조와 사용자 간 원만한 협의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하고는 있습니다. 만약 파업이 현실화되더라도 노동조합이랑 노동관계 조정 법령에 따라 응급실, 중환자실, 수술실 필수 유지 업무는 지속 운영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어제 보건복지부도 그러한 우려사항들 관련돼서 이제 그 준비된 부분들을 발표를 했고 저희도 당 차원에서 다시 한번 살펴보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예. 근데 지금은 비상의료 체계가 운영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노조도 나름 사정이 있겠지만 그리고 굉장히 의정 갈등을 때문에 어려움들이 있지만 전공의 이탈로 인한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들의 불안을 가중시키는 그런 행위를 좀 자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노조는 파업과 같은 집단 행동보다는 사용자와 대화에 힘써 주시기를 부탁하고 또 정부는 파업이 현실화될 경우 대비해서 그런 필수 진료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하게 됩니다. 예. 지켜봐 주시죠. 예. 예,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정부 여당의 역할에 대해서 더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지켜보실 것 같습니다. 예, 더 예. 세심하게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지난달 한국수력, 원자력 등이 체코 원전 수주전에서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이 됐죠. 그런데 미국 원전 기업이 웨스팅하우스죠. 여기가 한손을 상대로 해서 지식재산권 침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소송이 우리의 원전 수출에 걸림돌이 되지는 않을까요? 이미 정부가 원만한 해결을 위해 여러 경로를 통해 미국 정부와 논의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윤석열 정부 들어서 한미 동맹의 수준이 이전 정부와는 차원이 다르게 격상되었다는 것을 좀 한 번 더 강조드리고 싶고요. 현재 양국 모두 원전을 포함한 에너지 분야 전반에 관한 협력의 필요성이 크다는 점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가 충분한 협의를 통해 조기에 우려를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정도까지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예. 그러면 저도 한 가지 질문을 좀 더 드려보겠습니다. 예.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이거 좀 많은 분들이 관심 많이 갖게 될 소식인데 10월 1일 국군의 날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하는 걸 검토한 걸로 알려졌거든요. 좀 갑작스럽다는 생각도 좀 드는데요.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 보수 정당은 안보와 보훈을 굉장히 중시 여깁니다. 그리고 우리 군인들에 대한 소중함을 우리 전 국민들이 조금 더 그날을 통해서 알고 또 군인들의 사기가 진작될 수 있는 그런 방안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또 물론 이렇게 힘으로써도 서로 내수 활성화의 계기도 될 수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하지만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어려움도 있을 수가 있어서 이제 임시 공휴일로 지정을 하고 그 다음에 추후에 이제 다른 부분들을 좀 더 살펴보도록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추석을 대비해서 이제 저희가 소상공인들 대상으로 40조 원의 또 이제 추가적인 재정을 활용해서 좀 민생 안정에 좀 기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정치인 입장에선 이번 제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임시 공휴일 관련해서요.
그거는 말씀해 주신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우리 네, 알겠습니다. 네. 예,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한지아 의원이었습니다. 전화 연결이 아니라 직접 뵙고 이야기를 나눴으면 더 좋았겠다는 생각이 좀 드네요. 전격 시사 1부 마치겠고요. 잠시 후 2부에서는 품격 토론 만나보겠습니다. 뜻하지 않은 임신으로 출산에 대한 고민을 하고 계신가요? 혼자 감당하기 어려운 분들, 신원을 밝히고 출산하기 어려운 분들을 위해 정부는 지난 7월 19일부터 위기 임산부 상담을 시작했습니다. 위기 임산부 통합 상담 전화 1308로 전화 주세요. 24시간 전국 어디서나 가까운 상담기관에서 맞춤형으로 상담받으실 수 있습니다. 비밀은 철저히 보장됩니다. 위기 임산부 상담 전화 1308 꼭 기억해 주세요. 정부는 우리의 소중한 아이와 임산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건복지부. KBS 라디오 기후위기 대응 캠페인 지구를 안녕하세요. 기후변화 청년단체 GYK 대표를 맡고 있는 김지윤입니다. 날씨가 이제 바뀌는 거를 모든 사람들이 느끼고 있고 그 청년들이나 청소년들이 기후 불안을 얘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코로나 시국이 지나면서 초등학생들한테 주로 받는 메시지의 레파토리가 비슷합니다. 너무 무서워요. 공부를 할 수 없어요. 그렇지만 내 주변에 있는 엄마, 아빠, 친구들은 신경 끄고 너 할 일이나 잘하면 된다라고 얘기를 한다. 이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첫 번째 걸음은 주변 사람들하고 이 현상에 대해서 혹은 내가 가지고 있는 불안에 대해서 조금 더 가볍게 얘기하고 듣는 사람도 그거에 대해서 너무 과민 반응이다라는 게 아니라 그래 나도 느끼고 있어 혹은 왜 그렇게 생각해? 라고 하면서 대화를 좀 이어나가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는 기후변화가 단순히 이제 미래 세대 혹은 지금의 이제 청년들의 문제가 아니고 오히려 이제 폭염이 왔을 때 노인분들이라든지 아니면 질환이 있으신 분들이 더 취약하거나 폭우가 왔을 때도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 대부분 이제 노년층 분들이 많으시죠. 젊은 사람들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살아계신 분들도 뭐 내가 살고 있는 집이 산사태가 난다든지 혹은 내가 지금 거동이 불편한데 빨리 대피를 하지 못한다든지 그런 이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미래 세대가 살아갈 문제 혹은 지금 청년들이 겪을 문제가 아니라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의 문제라고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뜨거워지고 있는 지구. 지금 우리의 문제입니다. KBS 라디오 기후위기 대응 캠페인 지구를 지켜라 였습니다. KBS 58분 날씨. 오늘도 북태평양 고기압의 영향으로 덥고 습하겠습니다. 대부분 지역 최고 체감온도 33에서 35도 사이를 보이겠습니다. 당분간 무더위와 열대야가 이렇게 지속되니까 건강관리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이렇게 밤과 낮을 가리지 않는 무더위인데요. 올해 폭염 일수가 지난 2016년, 2018년 일수에 거의 근접한 수준입니다. 북상 중인 태풍 산산이 주 중반에 일본에 진출하게 되면 동풍이 불면서 서쪽 지역의 더위가 길어질 걸로 전망됩니다. 오늘 대부분 지역에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천둥, 번개, 돌풍을 주의해 주셔야겠고요. 소나기 양은 5에서 20mm, 영남 지역은 최대 40mm 가까이 되겠습니다. 내일도 역시 5에서 30mm, 영남 지역 40mm 정도의 소나기가 예보되어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현재 호남 지역을 중심으로 가시거리 200m 안팎의 짙은 안개 낀 곳이 많습니다. 오늘 이렇게 충청 호남 지역으로 아침 나절에 안개가 매우 짙으니까 교통 안전에 유의해 주셔야겠고요. 그 밖의 지역으로도 곳곳에 안개가 남아 있겠습니다. 당분간 남해안과 제주 해안, 동해안에는 너울성 파도가 높겠고요. 또 내일 오전부터 남해 먼바다와 동해 먼바다를 시작으로 남해 동해 물결이 최대 4m로 높아지겠습니다. 오늘 서울의 낮 기온 31도로 예상되고 지금 서울의 기온은 28.9도입니다. 강혜종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매주 월요일 정치 현안을 품격 있게 토론하는 품격 토론. 품격 있는 두 분 만나보겠습니다. 김영우 전 국민의힘 의원, 신경민 전 민주당 의원 자리했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제가 이제 그 대타가 결정이 되면서 가장 기다리던 코너였습니다. 두 분을 직접 뵙게 된다는 사실이 아주 많이 기다려졌습니다. 정부 여당이 어제 고위당정 협의회를 열었습니다. 다양한 사안이 논의됐는데 어떤 내용 가장 높이 평가하세요, 신혜 의원님? 뭐 이제 명절이 되면 이런 거 되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특별하게 기대를 안 했는데 갑자기 10월 7일을 휴일로 지정한다 그러니까 약간 당혹스러운데 뭐 소비 진작, 뭐 군 사기 진작, 뭐 기업 부담 어쩌고 저쩌고 지금 여러 가지 이유를 댑니다만은 그러니까 갑자기 휴일을 지정하는 경우가 각 그 여야 정부에서 있었어요. 그런데 이런 건 좀 자제하는 게 좋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너무 임박하잖아요. 이렇게 되면은 기업이나 개인이나 여러 가지 스케줄을 해놨는데 이게 좀 어그러지는 경우가 있고 기업 경우에는 사실 기업 부담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명분은 내세웠습니다마는 실제로 이날 일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여건에 있는 경우가 굉장히 계획이 있어서 이게 전부 기업 부담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이 일정이 많이 꼬이게 되니까 이런 건 좀 자제하는 게 일단 좋고요. 그리고 자영업자 지원이니 뭐 이렇게 추석 물가니 뭐 이런 건 다 뭐 의례적인 건 좋은데 지금 현재 급한 게 전기차 문제예요. 전기차 문제를 조금 더 촘촘하게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고요. 부천 화재 문제도 사실 굉장히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2003년도 이전에 스프링클러가 규제에 들어가 있지 않았던 것이 지금 문제가 된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이 진화 과정에서 보면은 뭔가 좀 구멍이 뚫려 있잖아요. 그 매트 문제도 그렇고 뭐 여러 가지 그래서 이거 좀 꼼꼼하게 따져줬으면 하는 생각이 있고 사실 제일 지금 근본적인 문제는 의료 붕괴입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조금 더 꼼꼼하게 따져줬으면 좋겠다 하는 아쉬운 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게 아마 이제 당정이 했다는 거는 굉장히 중요하고 또 필요한 일이다 생각이 됩니다. 특히 이제 또 추석 명절을 앞두고 여러 가지 아마 물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특히 그 물가에 대해서 굉장히 그 우려를 얘기를 좀 했고 그것을 잘 좀 챙겨달라 정부 차원에서 그런 얘기를 했고 그다음에 이제 10월 1일 그 국군의 날 휴일 지정은 사실 과거에 예전에는 국군의 날이 휴일이었습니다. 그렇죠. 저희 어렸을 때 그 휴일이었고 그때는 뭐 군이 사실 또 모든 것을 좀 주도하는 그런 사회 분위기였잖아요. 그래서 셌죠. 그래서 육군, 공군, 해군 그 3사관 학교 그 체육 대회도 하고 엄청나게 큰 대회였죠. 과거에. 행중계하고 그랬었죠. 맞습니다. 이제 그런 의미에서 또 이제 군의 사기 진작이라는 차원도 그렇고 이번에는 또 그 명절로 만들면서 뭐 하루니까 한계는 있겠습니다만은 그 내수 진작이라고 하는 그런 경제적인 의도, 목적, 내수 활성화라고 하는 측면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런 게 이제 좀 더 일찍이 말씀하셨지만은 연초에 미리미리 이제 계획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게 좋긴 하겠죠. 하지만 어쨌거나 고위 당정 회의 지금 굉장히 많은 이슈에 있어서 어려운 때니만큼 이런 거는 좀 자주 하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자, 이렇게 이제 많은 논의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그 각 영역에서 많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는데 특히나 이제 여야 대표회담도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 많이들 갖고 계시는데 근데 이제 이재명 대표의 코로나 확진으로 어제 열리기로 했다 이제 연기가 됐잖아요. 그럼 맥이 좀 빠졌다 이런 생각도 좀 이야기도 나오고 무기한 연기되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는데
언제쯤으로 다시 날짜가 잡히게 될까요? 제가 볼 때 이걸 안 할 수는 없을 겁니다. 네. 예, 왜냐하면은 뭐 이재명 당대표가 당대표 되자마자 영수회담 또 여야 대표회담 하자 이렇게 제언을 했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즉각적으로 또 수용을 했고 그렇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코로나 변수 때문에 이재명 대표의 연기는 됐습니다마는 이렇게 하기로 했다가 여러 가지 형식의 문제를 둘러싸고 또 의제를 둘러싸고 안 한다고 한다면은 그거는 정말 처음에 시작을 안 하니만 못할 거예요. 그렇죠. 그 대국민 뭐 국민들을 뭐 농락하는 것도 아니고 하긴 할 겁니다. 그리고 양쪽의 대표가 서로의 그 의도가 있는 것 같아요. 숨은 의도가. 이재명 당대표는 어찌 보면은 여야 당대표 회담을 통해서 결국 중요한 거는 영수회담이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별로 실권이 없더라. 용산의 어떤 뜻을 충분히 모르거나 아니면 대통령하고의 갈등 때문에 한동훈 대표가 결정하지 못할 일이 많다라는 거를 보여주기 위한 것 같아요. 한동훈 대표 힘 빼기. 거쳐가는 건가요? 그렇죠. 그래서 결국 영수회담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여야 대표회담은 영수회담으로 가는 징검다리로 생각을 하는 것 같고 한동훈 대표는 지금 이제 워낙 의회에서 민주당이 워낙 다수니까 지금 국회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잖아요. 국민의힘이. 그러다 보니까 이 민주당이 지금 너무 정쟁에 몰두하고 집착하는 그 민주당의 실상을 보여주고 싶은 그런 생각이 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재명 대표하고 그런 그 회담을 통해서 민주당의 실상을 좀 밝히겠다라고 하는 그 승부욕 이런 게 좀 작용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쨌거나 하긴 해야 될 겁니다. 네. 안 하면은 뭐 대형 사고인 것은 맞죠. 김 의원 지적이 맞고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번 주가 만만치 않은 주예요. 예. 벌써 오늘만 해도 뭐 지금 굉장히 시끄럽잖아요. 김문수 노동장관 후보 인사청문회 정무위에서 지금 권익위 국장 문제 그 사망한 분 있잖아요. 그분이 있을 거고 오늘 또 서울행정법원의 박문진 집행정지 시한 문제에 대해서 어떤 결정이 하나 나오는 날입니다. 그리고 내일은 국회 운영위원회가 열려요. 그리고 수요일 날은 본회의가 열려서 25만 원법이나 방송사법을 할 거냐 말 거냐를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데 이게 만약에 의안으로 올라가서 만약에 또 투표 의결을 가지고 뭐 시끄러우면은 여야 분위기가 굉장히 나빠질 거예요. 그렇게 되고 목요일 날을 하고 금요일 날은 양 당이 국힘당이나 민주당이나 의원 연찬회 워크숍을 떠납니다. 지방으로 떠납니다. 그래서 이번 주 중에는 뭐 불가능한데 만약에 이번 주말까지도 두 사람이 만나지 못하면은 굉장히 실망감이 클 겁니다. 그러니까 이번 주에 분위기가 나빠져서 조금 더 미룹시다 이러면 못하게 되지는 않겠지만 만나더라도 뭐 굉장히 형식적인 만남이 될 가능성이 높고 영수회담을 위한 징검다리 회담이 될 가능성이 금방 김 의원 지적대로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대개 8월 말 이때쯤이 되면 대부분의 그 국회 회기 중에서는 좀 쉬어가는 주거나 아니면 결산국회를 열어가지고 쉬엄쉬엄 가는데 하여튼 이번 국회 22대 국회는 쉬는 날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예. 계속 싸우고 뭐 푸닥거리하고 주먹질하고 뭐 이러다가 지금 벌써 5월 말부터 시작을 해서 몇 달을 이렇게 지내왔는데 8월 마지막 주도 지금 이렇게 지나가고 이렇게 되면 또 이제 9월 달부터 뭐 영수회담을 한 해 만에 뭐 이러는 거고요. 사실 지난주에 그러니까 어저께 열렸어야 되는데 불의의 입원 사태, 이재명 대표 입원 사태 때문에 이렇게 돼버렸는데 이게 좀 타이밍을 굉장히 놓친 거 아닌가 이런 느낌이 들고요. 코로나 때문에 오늘이 5일째 입원인데 저는 이것도 납득이 되질 않습니다. 요즘에 중병이 아닌 이상, 중환자실 아닌 이상 코로나로 입원도 잘 안 할 뿐더러 입원을 또 닷새씩이나 이렇게 하는 경우도 없거든요.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한편으로는 이해가 돼요. 지난주에 백현동 재판이 2건이나 있었죠. 그리고 지난주 금요일하고 오늘 월요일하고 해서 2개 재판에
신문이 있는 날이었거든요. 원래는 이게 예. 다 지금 9월 달로 넘어갔습니다만은 아마 여야 대표회담을 할 만큼 정신도 없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코로나가 아니더라도 사실 지금 정신이 없었을 그런 거예요. 재판과 뭐 여러 가지 일로 그래가지고. 그런데 이번 5일도 저는 납득이 되질 않습니다. 이렇게 하면 빨리 떨치고 나와서 이 격동의 이번 주를 잘 지내고 일단은 여야 대표가 만나서 조금이라도 네. 결과를 낼 수 있는 이런 회담을 해야지 만약에 이것도 적당히 넘어가고 그러면 국민들의 실망감이 클 겁니다. 예. 김 의원님 설명 들으면서 하긴 하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신 의원님 설명을 듣다 보니까 이런 격동의 시기에 과연 이루어질까? 이런 생각도 좀 들긴 드네요. 안 할 수는 없죠. 굉장히 그 실없는 그러면은 그 정치인이 되는 거고 그리고 이거는 뭐 하긴 할 겁니다. 제가 네. 볼 때는 네, 시기의 문제죠. 그러니까 김이 좀 많이 빠진 거예요. 네. 그러니까 어저께 만났으면 그나마 조금이라도 뭐가 좀 눈에 보이는 게 가능했었는데 이게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일주일 내지 상당 기간이 연기가 되면서 이게 좀 김은 정말 대폭 빠졌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관심권 밖으로 이렇게 밀려날 수도 있는 상황이 될 텐데, 자 그러면 만약 열렸다고 한다면은 이제 여러 가지 의제들이 이제 논의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일단 금투세 여당에서 내세우고 있고 야당은 최혜병 특검법 내세우고 있는데 한동훈 대표가 금투세 폐지에 대한 의지를 드러내기는 했는데 민주당 내에서 아직 교통 정리가 안 된 상태거든요. 이 사안은 어떻게 합의가 좀 이루어질까요? 이게 그러니까 양쪽에서 상대 진영, 상대 당이 조금 헷갈려하는 거, 그다음에 정리가 안 된 이슈를 주 그 공격 수단으로 지금 삼는 것 같아요. 금투세 폐지 문제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의 일부 의원들은 금투세에 대해서 이거 좀 완화하거나 뭐 유보하거나 또 금투세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그 세금 문제 이런 거에 대해서도 조금 그 유연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움직임이 쭉 있어 왔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금투세도 그 중에 하나인데 한동훈 후보는 이 금투세라고 하는 게 이게 뭐 단순히 좀 경제적인 재정적인 여력이 있는 사람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결국 이 주식시장에 있어서 개미 투자자들에게까지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거다. 우리나라 그 주식시장에 장점이 별로 없는 상태에서 그래도 그 세금이 없다는 거, 물론 이게 세금이 전부 없진 않죠. 그런데 이제 이 금투세 관련해 가지고는 이것이 이제 또 큰 손들이 해외 큰 손들이 빠져나가면 결국은 그 부담이 개미 투자자들에게까지 온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이것을 굉장히 강조하는 것 같아요. 민생 차원에서. 그런데 이제 민주당에서는 또 최혜병 특검 법안에 대해서 안을 빨리 만들어라, 그걸 가지고 와라, 그래야 회담하는 거 아니냐, 할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또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네. 양쪽 당이 조금 힘들어하는 그런 의제를 놓고 이제 한판 승부를 벌일 텐데 모르죠. 이게 또 뭐 생중계해야 된다, 부분 생중계해야 된다 등등 이제 논란이 많은데 어쨌거나 만나는 거는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 어떤 득과 실을 떠나서 그런 걸 또 국민들이 보고 싶어하고요. 그래서 이제 빨리 실무 회담이 이루어져야 되겠죠. 금투세 문제는 난이도는 그렇게 높아 보이지는 않아요. 폐지냐 유예냐 제한을 상향하느냐 이 세 가지 선택지를 가지고 지금 얘기를 할 테니까 아마 틀림없이 이재명 대표는 굉장히 유연한 태도를 가지고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건 그렇게 난이도가 높아 보이진 않아요. 물론 쉽지 않은 문제긴 한데, 근데 문제는 최혜병 특검법이죠. 최혜병 특검법을 그럼 한 대표가 얘기하는 거 다 받겠다라고 나왔을 때, 그때 그러면은 한 대표가 오케이 그러면은 갑시다라고 할 수 있을 것이냐가 지금 관건이 아니겠어요. 그래서 문제는 최혜병 특검법이 결국 여야 대표회담의 성패를 가름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볼 수밖에 지금 없습니다. 일단 그 한 대표가 제3자 추천한 이야기한 적 있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민주당 쪽에서 이제 발의하라 이렇게 압박을 하고 있는데 오늘까지 입장을 내라 이렇게 하고 있는데 앞서서 이제 한지아 의원 같은 경우에는 신중에 신중을 하게 결정을 하겠다 이런 입장을 좀 우리한테 그렇죠. 이제 알려줬었거든요. 그 법안을 발의하는 것 자체는
뭐 10명 이상의 의원들이 법안에 그 서명을 하면 발의는 됩니다. 하지만은 그렇게 발의돼 가지고 해야 될 그 성질의 법안이 아니죠. 한동훈 대표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최혜병 특검과 관련돼 가지고 제3자 추천안을 지난번에 전당대회 때 이야기는 했어요. 하지만은 그것을 성사시키려면은 그 엄청난 당내 다른 의견도 있기 때문에 뭐 의원총회라든지 그 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예. 10명만 딱 뭐 발의한다고 해가지고 이게 이제 우리 국민의힘의 입장이 정리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거를 염려를 많이 할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최혜병 특검에 대해서는 당내 절차를 분명히 밟을 수밖에 없는 현실적인 상황이다. 그리고 특검 법안을 먼저 발의하고 여야 대표회담을 해야 된다라는 것도 그건 좀 어폐가 있어요. 좀 무리가 있는 거죠. 회담은 회담대로 하는 거고 그 안에서 최혜병 특검에 대해서 당대표 간의 의견을 교환할 수는 있지만 뭐 법안을 먼저 발의해라. 그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회담에서 이게 특별하게 결론을 내지 못하고 그냥 적당하게 두리뭉실 끝났을 때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은 이게 지금 제3당 아니면 민주당이라도 이 법안을 발의할 수가 있어요. 지금 그렇게 천하람 대표가 지금 개혁신당에서 얘기를 하잖아요. 이게 충분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렇게 압박을 하면은 한 대표가 견디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으로 들어가서 난처한 입장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 여야 대표 회담이 어떤 결론을 내든지 간에 오케이 합시다라고 결론을 근데 뭐 이건 가능성이 높진 않죠. 근데 만약에 두리뭉실 넘어갈 경우에 그 다음 단계가 국회 안에서 굉장히 복잡하게 전개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렇게 뭐 두루뭉술이라든가 아니면은 대표회담을 서로 이렇게 웃는 낯으로 만나서 이렇게 악수하고 이런 모습들 우리가 좀 많이 익숙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이제 한쪽에서는 그런 거 이제 예전의 모습이니까 좀 청산을 하고 새롭게 이제 진짜 그 국민들을 위한 모습을 보여주자 이러면서 이제 회담 과정을 갖다가 생방송으로 중계하자 이 부분에 대한 의견이 나오고 있는 거잖아요. 네. 요거는 좀 절충이 가능한 부분일까요? 제가 볼 때 생방송 얘기 나온 거는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여야 대표 간에 아직 신뢰가 없다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것 때문에 생방을 하자는 걸 거예요. 네. 과거에는 무슨 뭐 법안이 됐든 정책이 됐든 여야가 무언가를 만들어내려면 비공개 회담을 했죠. 비공개 회담을 하고 이거는 같이 협상이 됐고 마무리가 됐으니까 이것은 공개적으로 발표를 합시다. 공동 선언문, 공동 발표문을 발표했고 네. 그렇지 않은 부분은 그냥 또 남겨진 숙제로 이렇게 그냥 그 보류를 하고 뭐 이렇게 됐는데 전부 공개하자라고 하는 거는 신뢰의 부재다. 상호 신뢰가 없는 거죠. 그리고 비공개 회담 끝나고 나서 양쪽에서 서로 나중에 그 회담 내용에 대해서 다른 이야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해석을 또 달리할 수 있죠. 그런 거를 이제 방지하고 싶어서 공개 회담 얘기가 나온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모든 걸 공개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그러면은 또 그 토론을 이끌어가야 될 사회자가 있거나 해야지 둘이 마주 앉아가지고 그냥 그 생방송을 하면은 이게 어떻게 진행이 되겠어요, 그죠? 발언권 기회도 그렇고 그래서 그것은 제가 볼 때 현실적으로 좀 불가능한 것 같고 하게 되면은 부분적으로는 공개하고 앞부분은 그다음에 비공개하고 그다음에 이제 합의된 안에 대해서는 공동 발표하고 저는 이렇게 갈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생방은 뭐 가능하지 않죠. 저도 지금 생방송 이야기 들으면서 그건 뭐 둘이 이야기했는데 친북이 흐르면 어떡하지? 아니 뭐 그럴 리는 없는데 이게 사실은 이제 이재명 대표의 작업자득이에요. 김기현 대표 시절에 그때도 똑같은 네네. 상황이었잖아요. 김기현 대표에게 하자. 근데 뭐 이렇게 좀 질질질 끌리니까 로텐다홀에다가 책상 하나 의자 2개 갖다 놓고 그냥 하고 이걸 뭐 온 언론이 다 그냥 주목을 하고 생방으로 뭐 요새는 유튜브도 하니까요. 네. 그냥 이렇게 하면 되는 거 아니냐라고 이재명 대표가 얘기를 했습니다. 꼭 윗사람들은 그렇게 쉽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쉽게 얘기하죠. 근데 이건 뭐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고 대개는 모두 발언하고 이제 언론들 빠지고 그다음에 뭐 1시간 하건 2시간 하건 3시간 하건 자기들 마음대로 하는 건데 이번에 이렇게 된 건 김 의원 말짝으로 그 신뢰, 불신 뭐 이 문제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지는 않을 거고 기선을 제압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되면은
아마 전 과정을 다 녹음을 할 수밖에 없을 거고요. 녹화 말씀하시는 건가요? 녹화까지는 어렵지만 네. 녹음을 할 겁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표와 만나는 이 고위급들은 녹음기를 가지고 가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대목은 그 불신의 다른 측면이 생방송 논란으로 나온 건데 생방송이 되지는 저는 성사되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네. 이 부분도 만약에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에 따라서 두 사람의 신뢰관계가 어느 정도 수준인지를 갖다가 파악해 볼 수 있는 또 가늠자가 될 수도 있겠네요. 지금은 전혀 신뢰할 수가 없죠. 상대방이 사실은 신뢰라고 하는 거는 쌓여야 되는 거죠. 네. 그 여러 차례 만나야 되는 거고 상대방의 그 어떤 성정과 태도 이런 거에 대한 파악이 되고 서로에 대한 약점도 보완해주고 조금 그런 걸 또 이렇게 좀 커버해주고 이게 돼야 이게 신뢰인데 지금은 대결이에요. 완전히 대결 국면이고 네. 그래서 국회에서 국민의힘은 숫자가 적지 않습니까? 민주당이 압도적인 다수고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을 압도할 수 있는 거는 그럼 좋다. 민주당이 실상을 보여주겠다. 그러니까 지금은 이게 어떤 공개적으로 팔씨름하는 것처럼 어떤 그 협상이라기보다는 대결 국면이다. 또 양당의 대표가 또 잠재적인 강력한 대권 후보들 아닙니까? 이러다 보니까 국민 앞에서 한번 우리가 겨뤄보자. 네. 누가 우열을 한번 가려보자라고 하는 심리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공개 회담은 쉽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정말 양쪽이 민생을 원한다면은 아마 협상을 그래도 제대로 해가지고 몇 가지라도 건져야죠. 이번에 전세 사기 법안 그래도 여야 협상을 했듯이 몇 가지라도 건져내야 될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준비를 좀 많이 해야 돼요. 그래서 코로나 걸린 이재명 대표도 병원에서 준비를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아니 풀로 녹음을 하고 네. 그리고 배석자를 한 사람씩 두고 그렇게 하는 선에서 되게 지금까지의 그 이재명 대표와 만난 사람들이 그렇게 타협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는 이게 좀 낯설지 않은 풍경입니다. 예, 되게 구체적인 이야기까지 좀 나왔습니다. 자, 이원석 검찰총장이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에 김건희 여사 무혐의 결론을 보고받은 지 하루 만에 수사심의위원회 김 여사 명품 백수 수사권을 회부했는데 이 총장 임기가 이제 3주도 채 남지 않은 상황인데 그 전에 뭔가 결론이 날까요? 이거는 어떤 식으로든 결론이 확실히 나지는 않더라도 이거는 좀 피할 수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서울중앙지검이 검찰이 이런 거를 자초한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이제 사실 김건희 여사를 그 경호처 그 건물에서 출장 네. 조사를 했잖아요. 네. 검사가 이제 출장을 가서 이렇게 했는데 그러니까 그런 과정 하나하나가 사실 너무나 중요하거든요. 이게 정말 사회적인 관심이 워낙 큰 사건이고 하다 보니까 그런데 그것 때문에 좀 불신을 자초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 내용보다도 형식이라는 게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건데 이것 때문에 이제 이원석 총장 입장에서는 여태까지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다. 특혜도 예외도 없다라는 얘기를 수차례 해왔기 때문에 이제 본인이 그 임기를 끝내기 전에 임기 이제 얼마 남지 않았어요. 끝내기 전에 수사심의위원회라도 열어서 한번 그 판단을 받아보자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건 한 2주 정도면은 결론이 나는 문제이기 때문에 네. 수사심의위원회가 열리면 그건 아마 그렇게 좀 모종의 그래도 결론이 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원석 총장으로서는 이거라도 하지 않으면은 뭐라 그럴까요? 총장으로서의 체면? 최소한의 체면도 유지하기 어려울 거예요. 지금 이원석 총장은 검찰총장 역대 총장 중에서 치욕적인 일을 당한 겁니다. 출장 조사가 아니고 피조사자의 사무실에 가서 조사를 한 거거든요. 이건 검찰 역사상 이런 건 없습니다. 지금 검찰총장으로서 이 사람은 총장 자격이 좀 모자라라고 하는 리스트가 있거든요. 그 리스트에 이원석 총장이 지금 이름을 올렸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만회할 수 있는 방법은 그나마 이건데 수사심의위원회가 글쎄요. 무슨 결론을 내든지 간에 어차피 이것은 야당에게는 특검으로 가야 되는
그리고 국정조사를 해야 되는 아마 이게 그 길로 가는 통로를 열어줬다라고 볼 수 있고요. 수사심의위원회가 이거 수사가 잘못됐으니까 기소하세요라고 결론을 낼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런데 하여튼 만약에 어느 쪽으로 가든지 간에 이 수사심의위원회 결론 자체는 폭발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건 결국은 또 다른 이 사단의 시작이 될 수밖에 없을 거고요. 하여튼 이원석 총장은 이번 이 조사로 이번이 어떻게 보면은 검찰 역사상 지금까지 검찰 역사에서 제일 치욕적인 게 사실은 그 꼬리곰탕 MB 조사였거든요. 그 꼬리곰탕 MB 조사를 능가할 정도로 이 검찰의 치욕적인 조사를 했다는 검찰총장으로서 기록을 남기게 됐고요. 이번에 아마 이걸 이제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검찰은 무혐의 내지는 무죄를 주장을 할 거고 피의자의 이제 최재형 목사가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최재형 목사는 혐의 있음을 주장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아주 좀 웃기는 상황이 벌어지는 건데요. 이런 상황으로 가게 된 것은 뭐 검찰총장의 책임은 아닙니다만은 검찰총장이라는 직위의 무거움으로 봤을 때 책임을 져야 합니다. 예. 자, 공수처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알선수재 성립 여부에 대해서 검토하겠다고 했어요. 그리고 원칙대로 수사하겠다는 의지도 오동훈 공수처장이 밝혔는데 의미 있는 수사가 진행될까요? 이게 지금 어떤 결론을 내더라도 그 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은 특검해야 된다라는 결론을 입장을 더 굳혀갈 겁니다. 예. 이제 뭐 공수처가 됐든 수사심의위원회가 됐든 여러 가지 결론이 나오더라도 그렇기 때문에 특검을 해야 된다라는 쪽으로 어차피 몰아갈 거예요. 제가 볼 때. 그러니까 수사심의위원회도 사실은 이게 뭐 지금 뭐 윤석열 정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는 아니에요. 그 제가 알기에 250명 정도의 그 외부 전문가들, 뭐 변호사, 거기는 뭐 교수, 시민단체, 종교계, 뭐 전 언론인 그 중에서 이제 15명 정도를 추첨으로 뽑습니다. 그래가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 15인 정도의 수사심의위원들이 그렇게 누구한테 뭐 휘둘리거나 그럴 사람들은 아니에요. 네. 그렇다고 하더라도 거기서 어떤 결론을 내더라도 아마 기소 의견이 나오면 그것대로 타격이 큰 거고요. 네. 그 검찰 수사가 부실했다라는 또 그런 결론 아닙니까? 또 거기서도 또 불기소 의견이 나오더라도 그거 봐라. 그래서 특검해야 된다.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래서 민주당 입장은 그렇다는 말씀이시고요. 어떤 길로 가든 네. 민주당은 특검을 주장할 가능성이 크죠. 네. 신 의원님, 뭐 제가 듣다 보니까 시간이 좀 촉박해져가지고요. 좀 짧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공수처 결론은 전혀 지금 알 길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는 공수처 결론을 예단하는 게 매우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건 좀 지켜보는 수밖에 없고요. 네. 하여튼 공수처 결론을 보자고 하는 측들이 많기 때문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수사심의와 마찬가지로 또 다른 논란의 시작이 될 겁니다. 예. 자, 품격 토론 제가 너무 집중해서 듣다 보니까 시간 배분을 잘 못했습니다. 자, 김용우 전 의원, 신경민 전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 저는 청취자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두 분. 네, 고맙습니다. 전격시사 잠시 후 3부 이어집니다. (2024년 10월 1일부터) 폐기물 처리 현장 정보 전송 의무화가 사업장 일반 폐기물과 수출입 폐기물까지 확대 시행됩니다. 사업장 폐기물의 올바른 처리와 안전하고 투명한 관리를 위해 꼭 기억하세요. 폐기물 수집 운반자는 차량의 실시간 위치 정보를, 폐기물을 처분하거나 재활용하는 자는 반입된 폐기물의 중량과 함께 촬영된 영상 정보를 실시간으로 전송해야 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폐기물 처리 현장 정보 관리 시스템 홈페이지를 참고하세요. 이 캠페인은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이 함께합니다. 잠시 후 8시 반부터 일부 지역국에서는 해당 지역 방송을 보내드립니다. 워렌 버핏은 가치 투자, 필립 피셔는 성장주 투자, 피터 린치는 장기 투자. 방법은 달라도 목표는 하나. 성기영의 경제쇼가 성공의 길로 안내합니다. 깊이 있게, 명쾌하게, 지금 이 시대 경제에 관한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평일 오후 4시 5분 성기영의 경제쇼와 함께하십시오.
편지 왔습니다. 퇴근길 지친 당신에게 힘이 되는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매일 저녁 5시 5분 당신과 함께 읽는 세상 이야기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지금 시각은 8시 30분입니다. KBS 한 번 더 뉴스 한국경제신문 최형창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일본 전국 고교 야구 선수권 대회 고시엔에서 제1한국대학교인 교토국제고가 우승을 차지해서 연일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이거 어떤 의미가 있는 걸까요? 일단 이 일본 그 고시엔 구장에서 열리는 전국 고교 야구 대회, 고시엔이라고 불리는데요. 100년 넘는 전통의 일본 최고 권위 야구 대회예요. 고교 야구 대회. 일본 내 3,700여 개 고교가 참가를 하고요. 치열한 지역 예선을 거쳐서 이제 49개 학교가 본선에서 자웅을 겨루는 대회거든요. 이 경쟁력만 봐도 한 75대 1 정도 되기 때문에 굉장히 좀 힘든 무대이고 또 고교 야구 선수들한테는 꿈의 무대다 이렇게 받아들여지는 대회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이 106회 대회인데 우리 제1한국계 민족학교인 교토국제고가 결승에서 도쿄 간토다이치고를 상대로 연장 10회 접전 끝에 2대1로 이겼습니다. 우승을 차지한 건데요. 처음입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그 단순히 그냥 일본의 고교 야구다 이렇게만 볼 게 아니라 일본 사회에서 엄청 우리나라 보면 한국 시리즈만큼 관심을 갖는 대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본 사회 전체적으로 봤을 때도 굉장히 의미가 있는 사건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이제 지금 윤석열 대통령도 열악한 여건에서 이뤄낸 기적 같은 쾌거는 제1동포들에게 자긍심과 용기를 안겨줬다. 야구를 통해 한일 양국이 더 가까워졌으면 좋겠다. 야구는 역시 위대하다. 많은 감동을 만들어낸다. 이렇게 높이 평가를 했습니다. 예, 일본에서는 고교 야구가 프로야구만큼 이제 인기가 많은 거잖아요. 그렇죠. 예. 교토국제고는 어떤 역사를 갖고 있는 학교죠? 예, 이 학교는 이제 1947년에 제1교포 단체가 이제 민족 교육을 위해 세운 교토 조선중으로 시작을 했는데요. 1958년 교토 한국학원으로 재편해서 이제 우리 한국 정부 인가를 받았고요. 90년대 후반에 이제 학생 수가 70여 명까지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폐교를 막기 위해 고육지책으로 야구부를 만들어서 이제 동포뿐만 아니라 일본 학생들을 대거 받기 시작합니다. 네. 이제 한일 연합학교 그리고 야구 특화 국제학교로 재탄생을 한 건데요. 현재는 재학생 159명 중에 한 70%가 일본인이라고 합니다. 뭐 재학생 대부분이 야구부 또는 이제 K-팝과 같은 우리 한국 문화에 대한 동경을 안고 입학을 했다고 알려지고 있고요. 국제학교로 전환을 했지만 한국어, 뭐 영어, 일본어 중에서도 이 우리 한국어 수업, 뭐 한국 역사 뭐 이런 수업들이 굉장히 시간이 많고요. 재학생들도 이제 1년에 4번에서 5번 정도 한국을 방문합니다. 예. 교가가 한국어잖아요. 예. 이 점에 또 이번 대회에서 주목을 받았어요. 그렇습니다. 이제 고시에는 이런 전통이 있어요. 경기가 끝나면은 승리팀 교가가 야구장에 울려 퍼집니다. 매 경기마다요. 예. 네. 그래서 이제 어쨌든 지금 계속 이겼잖아요. 네. 동해바다 건너서 야마도 땅은 거룩한 우리 조상 옛적 꿈자리, 아침 저녁 몸과 덕 닦는 우리의 정다운 보금자리 한국의 학원. 이게 이제 교가 가사인데요. 이 6번째 울린 거예요. 결승까지 치면은 고시엔 구장에서 울린 교가였는데 이 또 좀 인상 깊었던 게 혈전을 벌인 우리 교토국제고 상대인 간토다이치고 선수들도 이렇게 딱 도요일 같이 해가지고 교토국제고 교가를 들었고요. 이 뭐 선수들 뭐 응원단 다 우렁차게 불렀을 뿐만 아니라 이 상대 팀도 막 박수를 치면서 같이 이제 환호를 해줬습니다. 예, 이 장면이 일본 전역에 생중계됐잖아요. 그렇죠. 지금 이 고시엔인 특히 일본 공영방송인 NHK가 생중계를 합니다. 이 경기 장면뿐만 아니라 경기 후 교가 제창까지 일본 전역에 울렸고요. 한국어 교가가 이제 울려 퍼진 거다 이렇게 해서 지금 의미를 다들 부여하고 있죠.
이 교토국제고가 우승한 다음에도 이 소셜 미디어를 통해서 국내에서 이 장면을 캡처하거나 이 따온 영상들이 굉장히 많이 공유가 되고 있거든요. 예. 이 자막에 또 이제 뭐 동해바다 이런 게 다 써 있기 때문에 그 점에서 굉장히 우리 국민들이 많이 가슴이 뭉클해지는 것 같습니다. 좀 이 교토국제고 야구부 감독 고마키 노리스구 감독도 이제 경기 끝나고 이제 인터뷰에서 결승전에서 가장 감동적인 순간은 교가를 부를 때였다 이렇게 했는데요. 예. 이 교가 제창에 상대팀 선수들이 호응을 해줬고 상대 응원석에서도 손뼉을 치며 박자를 맞춰준 것에 대해 따뜻한 마음을 느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예절을 아는 사람들인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저는 NHK가 중계했다고 그랬잖아요. 예. 만약에 우리가 고기하고 중계를 했는데 이런 비슷한 상황이었으면 경기 결과까지만 하고 과연 우리도 교가 부르는 것까지 전해줬을까? 이 생각을 좀 하면서 혼자서 웃었거든요. 쉽지 않죠 사실은. 예, 분명히 정규방송 뭐 관계상 뭐 이러면서 뭐 예, 멘트가 나오지 않았을까 싶은데 자 이런 제가 앞서서 이제 되게 예의가 있는 예절을 갖춘 사람들의 모습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근데 이런 상황을 두고서 일본 내에서 혐한 여론이 일부 있었다고요? 예, 아주 뭐 아예 없진 않은데요. 네. 하마다 사토시 일본 참의원이라고 있어요. 이 참의원이 우승 당일인 지난 23일에 유튜브 영상을 올렸어요. 뭐 이렇게 보냐면은 교토국제고 교가에 동해가 들어간 것에 문제가 있다. 그러면서 학교 인가를 취소하거나 뭐 교가를 바꿔야 한다 이런 취지의 주장을 펼친 겁니다. 일본에서는 동해를 이제 일본해라고 주장을 하죠. 그래서인지 동해바다 부분을 일본어로 표기할 때도 보니까 이제 동쪽의 바다 한자로 동근호 바다 뭐 이렇게 돼 있었는데 그리고 또 한국의 학원은 그 한글로는 한국의 학원이지만은 일본어 했을 때는 한일의 학원 이런 식으로 좀 바꿔서 표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 내 보수 성향 또 일본 내 골수 보수 성향 사람들은 한국의 교가에 대해 좀 노골적으로 반감을 계속 드러내고 있기도 한데요. 일본 내에서는 일본어를 사용해야 하고 그게 싫으면 한국대에 나가라 뭐 이런 일부 반응이 나오기도 하고 있습니다. 예, 이런 일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게 지금 일본 교토국제고가 고시엔에서 주목받은 게 이제 2021년 대회 때인데요. 당시 사상 처음으로 고시엔 본선에 진출해서 4강까지 올랐거든요. 근데 그때에도 협박 댓글과 전화가 이어지면서 이 경찰이 학교 주변을 순찰하는 일까지 있었다는 거예요. 네. 지금 이 백승환 교토국제고 교장이 언론 인터뷰에서도 이런 혐한 분위기가 계속 없지 않다. 또 뭐 이번에만 보더라도 또 5건 정도 헤이트 스피치, 혐오 발언 전화가 왔다. 이렇게 좀 설명을 했습니다. 예. 일부 혐한 여론에 교토부 지사까지 나섰다고요? 그렇습니다. 이제 여기가 이제 교토부의 안에 있는 교토부를 대표해서 나간 고등학교이지 않습니까? 뭐 국제학교냐 이런 걸 떠나서 그래서인지 이제 니시와키 다카토시 교토부 지사가 지난 23일 기자간담회에서 용서받을 수 없는 행동을 삼가달라 이러면서 이제 혐오 댓글 자제를 촉구했습니다. 교토부는 8강전이 있었던 지난 19일부터 이렇게 모니터링을 벌였어요. 22일까지 이제 4건의 혐오 게시물 삭제를 이 소셜미디어 X 등 사업자 등이 요청을 했고요. X에서 실제로 삭제가 됐습니다. 그리고 일본 내 이제 익명 게시판 같은 그런 익명 사이트들이 있거든요. 그 중에 이제 오찬네루라고 있는데 여기서도 이제 문제 글을 발견해서 결국 삭제 조치가 됐습니다. 예, 자 어른들이 나서서 사실 뭐 고등학생들 야구 선수들 아직은 어린 친구들이잖아요. 예. 이런 거에 노출이 됐을 때 어느 정도 상처를 또 입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텐데 예, 이런 부분들이 이제 어른들이 나서서 이렇게 좀 조치해주는 모습이 좀 믿음직스럽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다시 야구부 얘기로 좀 돌아와 보죠. 교토국제고 야구부가 처음부터 잘했던 학교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 야구부가 처음에는 악전고투를 거듭을 했습니다. 1999년이죠. 같은 지역 학교와 치른 첫 경기에서 무려 0대34 대패를 당했거든요. 예, 당시 투수가 한 명뿐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백승환 교장 말로는 첫 승리를 거둔 거는 창단 4년 만인 2003년이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네. 근데 그런 야구부가 2021년에 이제 교토 내 70여 개 학교를 제치고 고시엔에 이제 본선에 나가기 시작했고요. 지난해까지 이제 5년 연속 프로야구 신인 선발 선수 배출을 할 정도로 성장을 했습니다. 특히나 이제 이게 우리 한국에서는 이제 우리 동포 학교다 이렇게 의미를 부여하고 있지만은 일본에서는 특히 이번에 교토 지역 학교와 도쿄 좀 간토 지역 학교가 결승에서 붙은 것에 대해서 굉장히 또 지역 라이벌 이런 또 의미를 부여하는데요. 지역 대표가 우승을 한 거네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이 학교의 뭐 정체성을 떠나서 어쨌든 우리 지역을 대표해 나가기 때문에 그 지역 사람들, 지역 연고가 있는 사람들이 많이 응원을 합니다. 그래서 특히 이 교토 지역 고등학교가 이번 여름 고시엔을 제패한 거는
1956년 이후 68년 만이어서 그쪽에선 특히 이번에 뭐 호해를 발행할 정도로 굉장히 관심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네, 지역의 자랑이네요. 예. 네, 열악한 환경에서 일본은 우승이라고 알려졌어요. 그래서 더 값지다는 일본의 평가도 있네요. 예. 전교생이 150명도 안 되는 작은 학교입니다. 이 학교 운동장이 정규 규격에서 20m나 짧은 70m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정상적인 야구 훈련이 힘들어서 인근 야구장을 계속 전전하면서 연습을 했습니다. 일본 고교야구연맹에 따르면 올해 등록된 고교야구부만 3,798개 학교나 됩니다. 여기서 선수만 해도 1, 2, 3학년 합치면 한 12만 명 정도 되거든요. 근데 고시에는 전국 47개 이 도, 부, 현 이렇게 이 별로 예선을 거쳐서 이제 49개 학교가 나오거든요. 네. 본선 무대를 밟는 것만 해도 하늘의 별 따기의 비유가 되는 만큼 이번에 이제 이런 교토 지역에서 77개 학교를 제치고 어쨌든 예선 1위를 차지한 거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결국 한 번도 안 지고 계속 본선까지 올라와서 본선에서도 한 번도 안 지고 우승을 한 것이기 때문에 이 고시엔 더 값진 우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까지 들었을 때 늘 이제 우리가 열악한 환경에서 이제 빛난 성과를 이뤘기 때문에 더 감동적이긴 한데, 근데 보통 요즘 사람들은 열악하면은 그 핑계 대고서 이제 안 하려는 경향이 좀 있잖아요. 이겨내봐야겠다 이런 생각 잘 안 할 텐데 여기는 무슨 매력이 있길래 이렇게까지 그 열악한 환경에서 우승까지 이뤄낸 걸까요? 아무래도 이제 일본에서 이제 야구가 갖는 거의 국기 정도의 그 반열이지 않습니까? 네. 그 야구가 갖는 상징성이 굉장히 크고 야구를 하고 싶어서 이제 이 학교에 찾아온 친구들이기 때문에 그렇다면서요? 그렇게 하고 또 이렇게 어쨌든 굉장히 뭐 체계적으로 이제 연습도 해주고 사실 이 팀의 좀 특징이 스타 플레이어가 없어요. 네, 김성건 감독도 그 점에서 굉장히 인상 깊게 봤는데 어쨌든 끈끈한 조직력과 연습 등을 통해서 어쨌든 이렇게 우승을 일궈낸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하나의 선수들의 어떤 꿈이 이제 연그러진 결실을 본 그런 사례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하긴 김성근 감독님 그 말씀하셨더라고요. 잘하는 선수들 데려와가지고 훈련시켜가지고 우승하는 것보다 그게 무슨 교육이냐고. 그렇죠. 그만한 선수들인데 데려와가지고 교육시켜가지고서 그런 것이 바로 이제 어른의 역할이 교육의 역할이다. 그 말씀하셨었거든요. 그걸 그러면 제대로 보여주는 사례라고 그런 사례로 볼 수 있죠. 그러니까 다른 고교 야구 팀들이 이 고시엔에 우승하기 위해서 다른 선수들 막 영입해서 왔는데 결국은 일찍부터 떨어졌단 말이죠. 그런 걸 봤을 때 결국은 그렇게 스타 플레이에 우전하는 것도 뭐 좋을 수 있겠지만 그것보다는 팀워크, 야구도 결국은 스포츠니까 팀워크가 중요하다 이런 걸 강조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런 학교가 자기 지역에서 나와서 더 뭐 기뻐했을 것 같아요. 그 지역에 계신 분들이. 자, 이 교토국제고 야구부가 유명세 타면서 우리나라에서도 도움의 손길들이 이어지고 있다고요? 예, 아무래도 이제 그때 2021년부터 알려지면서 이렇게 열악한 환경에서 우리 동포학교가 훈련을 하고 있다 이렇게 하니까 많이 여러 도움의 손길이 있었는데요. 특히 이제 올해죠. 기아 타이거즈 프로야구단이 지난 3월 훈련공 1000여 개를 교토국제고에 기증한 바 있어요. 이 교토국제고가 낡은 야구공에 비닐 테이프를 감아서 재사용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은 기아 구단에서 당시 이제 일본에서 스프링 캠프를 하고 있었는데 끝나고 사용했던 상태 좀 봤던 것 중에 이제 상태가 좋은 공들 1000개를 골라서 교토국제고에 보냈습니다. 또 그리고 이제 신한은행 창업주인 이희건 명예회장이 설립한 한일교류재단이라고 있는데 교토국제고 기숙사 개보수를 위해서 지난해 12월에 1억 원 기부하기도 했고요.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민족학교인 만큼 이 도움이 더 필요하다 이런 게 학교 측 입장인데요. 이번 대회만 하더라도 최소 3천만 엔, 우리 돈으로 약 2억 8천만 원 정도가 부담을 했다는 거예요. 이 백성환 교장도 한국에 계신 동포분들 좀 많이 성원을 해달라 이렇게 좀 부탁을 했습니다. 아니 이 대회 쓴 경비가 3천만 엔이라는.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자기 지역뿐만 아니라 어쨌든 가서 뭐 숙박도 해야 되고 밥도 먹어야 되고 이렇기 때문에 굉장히 좀 비용이 많이 드는 게 또 이 스포츠 현실입니다. 예, 관심 많이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까지 한국경제신문 최형찬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전격 시사 듣고 계신 지금 시각 8시 44분 향하고 있습니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출근길 정체가 극심한 시간입니다. 서울 시내에서는 올림픽대로 공항 쪽으로 암사대교에서 한강대교까지 밀리고요. 이 구간 지나는데 55분 정도 걸립니다. 동부간선도로 성수분기점 쪽으로 월계 1교부터 성수분기점까지 40분 정도 필요하고요. 수도권 제일순환고속도로 일산에서 판교 방향, 계양부터 송내까지 막히고 장수에서 안현 분기점, 또 시흥부터 수안터널까지 밀립니다.
구리에서 판교 방향은 구리에서 상해까지 정체고요. 서안암에서 송파까지 막힙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에서 유하영입니다. 스포츠 먼데이 시간입니다. 잉글랜드 프로축구 토트넘의 손흥민이 두 번째 경기만에 멀티골을 터뜨리며 변함없는 존재감을 뽐내면서 10번째 시즌을 시작했습니다. 자, 그리고 논란 속에 축구대표팀 사령탑에 오른 홍명보 감독이 북중미 월드컵 3차 예선에 나설 대표팀 명단을 오늘 발표합니다. 자, 스포츠 소식으로 한 주를 활기차게 여는 스포츠 먼데이 KBS 김한수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앞서 시작할 때 우정아 기자하고 시작했고 오늘의 마무리는 김한수 기자와 함께하네요. 아는 얼굴이 시작해서 아는 얼굴로 마무리하니까 아주 마음이 편해집니다. 아, 저도 스포츠를 아시는 분하고 얘기를 하니까 마음이 일단 편하네요. 네, 많이 알려주세요. 네. 자, 올 시즌도 잉글랜드 프로축구 토트넘 손흥민의 활약이 기대되고 있는데 개막전에서는 불안했었는데 에버턴과의 두 번째 경기에서는 본인의 진가를 보여줬어요. 네, 경기 뒤의 평가가 압박은 성실하고 숨막혔고 또 마무리는 정말 날카로웠다 이런 평가를 받았어요. 손흥민이 에버튼전에서 2골을 넣었는데 2골 모두 정말 흔히 말하는 폭풍질주 그가 딱 맞는 그런 골을 터뜨렸습니다. 첫 번째 골은 1대0으로 앞선 후반 25분에 터뜨렸는데 상대가 이제 수비에서 골키퍼한테 패스해주는 상황을 골키퍼를 압박해서 골키퍼의 공을 뺏어서 집어넣었어요. 근데 골키퍼까지 달려가는 순간이 정말 말이 달리는 것처럼 스프린터가 달리는 것처럼 해서 골을 넣었어요. 그래서 그 순간에 이제 시즌 1호 골을 넣으니까 그런 거 있잖아요. 아, 이제 올 시즌 잘 풀어갈 수 있겠다 그런 느낌을 줬는데 후반전에 두 번째 골을 넣을 상황도 참 정말 어떻게 보면 기가 막혔어요. 그 수비에서 판더펜 선수가 공을 가로채서 손흥민 선수가 달리기를 시작했는데 마치 무슨 그 비행기 편대가 같이 날아가는 것처럼 중앙과 왼쪽에서 쫙 파고 들어가는 순간에 판더펜이 한번 노려봐도 되지 않을까 하는 욕심이 있는 게 아닐까 했는데 그 순간에 절묘하게 왼쪽에 손흥민에게 줬어요. 손흥민 선수 가볍게 차넣어서 두 번째 골. 시즌 2골을 우리가 흔히 말하는 멀티골을 가볍게 넣고 나니까 전체적으로 손흥민에 대한 평가가 개막전에서는 좀 이제 선발 자격 아니면 공격을 책임질 자격이 없지 않나 이런 얘기까지 나왔었는데 전체적으로 잘 풀어가서 2골을 넣었고 4대0 대승을 이끌었어요. 그래서 1차전 비기고에서 1무 1패. 토트넘의 시작은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일단은 그래서 개인적으로 보면 122골째를 넣었어요. 그러니까 역대 득점 순위 21위. 근데 앞에가 이제 공동 19위가 2명이거든요. 근데 그 골이 123골이에요. 한 골만 더 넣으면 잉글랜드 프로축구 역사에 10위권에 골을 넣는 그런 선수가 되는 거죠. 그리고 잘 아시겠지만 요즘 지난 시즌까지 8시즌 연속 두 자릿수 공격 포인트를 골을 기록했어요. 그런데 올해도 벌써 2골이면 앞으로 이제 36경기가 남았는데 반만 넣어도 충분히 기분 좋게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전체적으로 올 시즌 시작 10번째 리그 시작 느낌이 좋은 것 같습니다. 예, 참 대단한 선수라고 느껴지는 게 본인의 능력을 본인이 이렇게 증명해서 주변의 우려를 잠재우는 모습이 정말 대단한 선수라는 생각이 듭니다. 프랑스 프로축구 파리 생제르맹의 이강인도 2경기 연속골을 터뜨렸고요. 그리고 스위스 리그에 진출한 이영준까지 골을 뽑았어요. 우리 유럽파 선수들 올 시즌 시작부터 활약이 기대되고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강인 선수도 이제 몽펠리에와의 홈 경기에 후반 17분에 교체 출전했어요. 그래서 덴벨레 선수 대신 나와서 어떤 활약을 펼칠까 했는데 37분에 팀이 6대0으로 이기는 6번째 골을 넣었어요. 그러니까 팀이 전체적으로 음바페 선수가 빠져나갔는데도 굉장한 공격력을 보이고 있어서 파리 생제르맹도 괜찮고 그 사이에서 이강인 선수가 어떻게 성장할 것인가 이런 걸 보여줄 수 있는 경기인 것 같아요. 또 르하브르전에서도 골을 넣었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축구 통계 미디어 사이트에서는 교체 멤버 중에선 최고 이런 평가를 지금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강인 선수도 이렇게 활약이 기대되는데 조금 아쉬운 점은 이제 슬슬 선발을 꿰차야 될 시기가 오지 않았나. 선발을 꿰차면서 그 특유의 오른쪽에서 왼발로 올려주는 또 오른쪽에서 왼발로 해결하는 본인의 전마의 특허를 좀 더 강화시켜 준다면 좀 더 인정을 받을 것 같고요. 이영준 선수는 이제 그 스위스로 가서
첫 골을 넣었는데 경기 시작 42초 만에 넣었어요. 그래서 이 선수 그리고 보통 이제 192cm의 장신이기 때문에 첫 골은 아무래도 머리에서 나올 거 아닌가 기대를 했었는데 상대 수비 실수로 넘어온 공을 오른발로 가볍게 차놨어요. 그래서 뭐 전체적으로 머리도 승부욕 경쟁력이 있고 또 발기술도 좋다 그래서 온몸이 무기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 이 선수가 가장 아쉬운 건 지난 23세 대표팀이 파리 월드컵에 파리 올림픽에 못 가면서 올림픽에서 재기량을 발휘할 기회를 갖지 못했는데 스위스에서 조금 더 성장한 모습을 보여줘서 빨리 빅리그에 합류해 준다고 한다면 축구 대표팀 전체적인 경쟁력도 강화시켜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조금 아쉬운 건 황희찬 선수 2경기에 출전했는데 공격 포인트 유효 수칭이 아직 없고요. 김민재 선수는 이게 좀 볼프스와의 경기에서 다행히 팀은 이겼는데 2대1로 역전당하는 그런 빌미를 제공해서 조금 더 안정화되는 느낌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황희찬 선수, 김민재 선수의 전체적인 분발이 축구 대표팀의 경쟁력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자 대표팀 말씀하셨는데 논란 속에 축구 대표팀 사령탑에 홍명보 감독이 올랐죠. 오늘 북중미 월드컵 3차 예선에 출전할 축구 대표팀 명단이 발표되네요. 네, 그렇습니다. 많은 분들 기대하실 거예요. 일단은 손흥민 선수야 어차피 대표팀을 본인이 고사한다고 해도 지금 상황에서는 당연히 발탁돼야 될 것 같고 또 그렇다면 지금 이야기된 두 선수 또 이제 그 손흥민과 약간의 갈등 팀의 문제를 일으켰던 이강인 선수를 어떻게 할 거냐 이 문제가 좀 걸릴 것 같아요. 그런데 유럽에 가서 유럽 그 출장을 가서 그 알베르토 셀라베스 전 그 발렌시아 감독을 만난 걸로 돼 있거든요. 근데 아마 이강인 선수에 대한 많은 정보를 가지고 오지 않을까. 실제로 이강인 선수하고는 그 면담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강인 선수를 어떻게 기용하고 활용하는 것이 좋을까 그런 이야기를 듣고 온 것이 아닐까 싶고요. 그 지난 유럽 출장에서 손흥민, 김민재, 이재성, 황인범, 서령우 등을 만났습니다. 그러니까 이 선수들이 지금 우리 대표팀의 주축이라고 생각한다면 이 선수들의 발탁은 무난해 보이고요. 그렇다면 K리그 출신에서 K리그 소속팀을 버리고 간 감독이라는 평가를 지금 받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 K리그 선수를 어떻게든 발탁을 해서 잘 활용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될 것 같은데 일단 대표적으로는 중국에서 돌아온 손준호 선수를 어떻게 할 건가? 우리 미드필드의 부족한 부분을 손준호 선수를 불러다가 메우려는 시도를 할 것인가도 주목이 되고요. 또 끝으로는 최연소 우리나라 선수로는 최연소로 EPL에 진출할 예정인 양민혁 선수를 과연 과감하게 대표팀에 한번 발탁해 볼 거냐. 이제 앞으로 3차 예선 시작이 9월 5일 이제 우리 팔레스타인전이고요. 또 11일 이제 오만에 가서 경기를 해야 되는데 두 경기에 사용해도 괜찮을 선수들 그리고 또 상대적으로 그 유럽에서 국내에 들어왔다가 또 이렇게 중동으로 이동해야 되는 많은 이동 경로가 있는데 그것들을 감당할 수 있고 잘 조절해서 팀 소속팀에서도 활약을 펼치고 대표팀에서도 활약을 펼칠 수 있게 조절해야 하는 몫이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오늘 발표되는 대표팀 명단을 보게 되면 홍명보 감독이 앞으로 어떻게 준비를 해서 북중미 월드컵을 치를 수 있을 건가 하는 윤곽이 보일 것 같습니다. 예. 자 다음 프로야구 소식인데요. 선두를 질주하고 있죠. 기아. 그런데 마운드 불안으로 남모를 소가리를 하고 있다고요. 네, 그 지난 24일이죠. NC전 보신 분들은 아마 특히 기아 팬들은 가슴이 철렁했을 거예요. 다승 선두를 달리고 있는 네일 선수가 타구에 맞아서 얼굴 부분에 맞았거든요. 턱관절에 골절이 생겼고 선수가 맞자마자 다른 거 생각하지 않고 바로 그 덕아웃으로 뛰어갈 정도였기 때문에 상태가 심각한 수준이었을 거예요. 다행히 크게 치아나 이런 것 없이 그 턱관절에만 골절이 있어서 이제 수술을 진행한 걸로 돼 있는데 네일 선수가 빠지고 보니까 기아 선발 크로우 선수가 팔꿈치 부상으로 빠졌죠. 네일 선수 빠졌죠. 국내 선발인 이일이 선수 팔꿈치 부상으로 빠졌죠. 윤영철 선수가 또 허리 부상으로 빠졌어요. 그러니까 이제 전체적으로 프로야구를 5선발 체제로 본다고 한다면 이제 남아 있는 건 양현종 선수 하나입니다. 양현종 선수를 제외하고 모든 선수들이 빠졌기 때문에 흔히 야구를 투수 게임이라고 하잖아요. 네. 투수 게임이라고 하는데 이 시즌 중반
또 가을 야구를 대비하게 되면 굉장히 이범호 감독으로서는 불안할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보면 대략 한 보통 팀당 144경기를 치르니까 한 20경기 정도 남았거든요. 예. 근데 지금 2위 삼성과는 5게임 반 차예요. 그래서 저 어느 정도 조금은 여유가 있지만 삼성의 상승세가 두렵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야 될 거고요. LG 두산 그나마 다행인 건 LG 두산이 조금 주춤한 상황입니다. 3, 4위가 조금 주춤한 상황이라서 기아 입장에서는 타선은 다 좋은데 투수 부분이 조금 문제가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고민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뭐 새로운 얼굴이 등장할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요? 네, 있죠. 근데 사실 그 기아의 5선발 체제가 워낙 탄탄했었기 때문에 그거를 감당할 선수들 글쎄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자, 프로골퍼 신재가 미국 여자 프로골프 투어 LPGA 투어 시즌 마지막 메이저 대회인 AIG 여자 오픈에서 11년 만에 정상 탈환에 도전하고 있네요. 네, 근데 이게 참 무슨 운명의 장난인지 파리 올림픽 금메달리스트인 리디아 고에 막혔어요. 오늘 이제 오늘 새벽에 이제 4라운드를 치렀는데 리디아 고 선수가 갑자기 세타를 줄이면서 최종 합계 7언더파로 치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5언더파에 그친 신지에 또 미국의 릴리아부, 세계 랭킹 1위인 렐리코다, 중국의 인로링 선수가 나란히 공동 2위를 기록했어요. 그래서 준우승, 공동 준우승에 머물렀는데 15번 홀이죠. 15번 홀을 보기가 조금 아까웠어요. 거기서 잘 처리를 했었으면 한타 차로 줄이고 뭔가 추격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었는데 11년 만에 정상 탈환에 도전했던 신지혜 선수는 조금 아쉽게 공동 2위에 머물렀습니다. 정상 탈환에 도전하고 있다가 네. 우승까지는 못했군요. 사라졌군요. 네, 3라운드까지는 그 1위였는데 네. 마지막을 못 지켰네요. 네. 자, 2024 파리 패럴림픽을 밝힐 성화가 패럴림픽의 발상지 영국 스토크 맨더빌에서 체화돼서 봉송길에 올랐다고요? 네, 이게 많은 분들이 우리가 흔히 장애인 올림픽, 비장애인 올림픽 이런 표현을 쓰다 보니까 패럴림픽 성화도 그리스에서 체화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아요. 네. 근데 패럴림픽의 태동은 그 영국의 스토크 맨더빌입니다. 거기서 1948년부터 런던 올림픽이 있을 때부터 체화를 했었는데요. 그래서 이번에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이번에 그 체화한 선수는 그 조정 금메달 2008년 베이징 올림픽 패럴림픽 금메달리스트인 레인스퍼드 선수하고 2014년 소치 컬링 동메달리스트인 이완 선수가 체화를 해서 영국과 프랑스를 잇는 그 채널을 통해서 성화 봉송이 시작됩니다. 근데 그 올림픽은 굉장히 오랫동안 하잖아요. 근데 그 패럴림픽은 단 나흘간 프랑스의 12개 도시를 돌아서 파리에 모이게 됩니다. 약 1200여 명이 참여하는데 패럴림픽 우리가 흔히 올림픽에는 영웅이 탄생하고 패럴림픽에는 영웅이 출전한다고 하잖아요. 그 출전한 선수들의 활약 지켜보실 수 있는 기회가 이제 사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멋진 표현으로 마무리를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김한수 기자였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자, 8월 26일 월요일 전격 시사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저는 KBS 아나운서 김희수였고요. 내일 아침 7시 20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